1968년도에 앤디 워홀이 한 여성이 쏜 총에 맞게 됩니다. 단체에 소속된 극렬한 여성주의자인데 사실 여성주의자가 아니라 남성 혐오주의자예요. 그 단체 이름이 좀 재밌어요. Society for Cutting Up Men. 그러니까 맨을 cutting up, 끊어버리는, 남성들을 괴멸시키는 단체 워홀에게 접근한 다음에 총을 3발을 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의사들은 딱 보고 죽었다 하고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때 살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19년 뒤에 앤디 워홀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그 총알까지 맞았는데 사망 안 했는데 왜 19년 뒤에 죽었느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들의 사인을 밝혀보는 그때 그 사인. 오늘 알아볼 인물은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팝아트의 대부인 앤디 워홀입니다. 그럼 앤디 워홀은 외모가 좀 현대적이고 좀 멋있게 생겨서 한 번쯤은 다 보신 기억이 있고, 아마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분도 사진 딱 보시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좀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죠. 앤디 워홀의 본명은 앤드류 워홀러 주니어. 그래서 앤디 워홀. 1928년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어요. 슬로바키아에서 이민 온 세대의 자녀죠. 어머니가 이제 청소부로 일하셨고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유층 집안은 아니었고, 뭐랄까 중산층 또는 중산층보다 조금 힘들게 사시는, 왜냐하면 슬로바키아에서 이민 온 다음에 좋은 직업이나 아니면 머리 쓴 직업을 바로 얻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앤디 워홀이 이제 또 몸이 약했고 6살 때 성홍열, 그 다음에 7살 때 편도선이 자주 부어서 절제를 했고, 성홍열은 요즘 잘 안 걸리지만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편도선까지 잘랐는데 문제는 8살 때 시드넘 무도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수의적으로 마치 막 숨을 추는 것처럼 경련인데, 겉에서 보면 이렇게 의미 없이 막 추는 춤처럼 몸이 덜덜 떨리니까 무도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드넘 무도병은 쉽게 말하면 연쇄상구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돼 갖고 걸리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걸 그냥 치료 안 하면 좀 오랫동안 몸이 경련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프면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막 걱정하고 또 소아과를 막 찾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앤디 워홀은 1920년대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집안이 아주 이렇게 부자이진 않아서 감염에 좀 취약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도 많고 또 자신 없는 슬로바키아의 이민자의 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불안장애랑 틱장애 같은 거가 있고, 또 약간 희멀건하고 마르고 자주 아프고 그러면 아무래도 분리, 우리나라 말로는 왕따, 괴롭힘 이런 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앤디 워홀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저희 때도 이제 친구들이랑 놀기 싫은 친구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만화책. 앤디 워홀도 만화책과 잡지, 그림 이런 데서 위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땐 주로 통조림 깡통과 조화 또는 냅킨용 크레이프 페이퍼로 어머니와 수공예품을 만들면서 본인의 그 외로움, 그리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거를 좀 달랬다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같으면 이제 친구들이랑 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이제 엄마랑 함께 그림도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또 책도 읽고 만화책도 읽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다가 상업미술 쪽으로 전공하게 됐고요. 보그나 하퍼스 바자라는 잡지 광고, 그리고 일러스트로 점점 이제 본인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에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를 떠나서 미술의 세계로 옮겨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것도 이제 예술이지만 상업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아마 예술적 갈망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뭘 했냐? 그냥 회화를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통조림 깡통 이런 거 보고 이제 집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수공예품도 하고 이랬던 걸 따라서
캠벨 수프캔, 여러분 아시죠? 캠벨. 쿠팡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 파는데요. 수프인데 되게 짜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프죠. 그 캠벨 수프캔이나 코카콜라 병 등 유명한 거를 상품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아마 그림이 나갈 텐데 이런 캠벨 수프캔을 이렇게 쫙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코카콜라 병을 쫙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오뚜기 3분 카레 요거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려갖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료수는 우리나라 거 하늘보리, 예를 들어 뭐 야관문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대중에게 먹힌 거예요. 대중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20세기 미국의 상징적인 풍요로움과 어떤 공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이제 성행하기 시작하는 20세기 초반 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앤디 워홀이 본격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는 유명 스타를 캔버스에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하면서였어요. 1920년대 생이니까 성인이 되고 활동할 때 가장 유명했던 가수, 초특급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이 나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러브 미 텐더, 러브 미 트루, 제일하우스 락, 뭐 이렇게 하운드독, 뭐 이런 굉장히 많은 팝송을 부른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앤디 워홀이 대중문화, 어떤 상업성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미술계로 옮겨왔지만 그의 시선은 대중의 시선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서 총을 든 카우보이 포즈를 하고 있는 엘비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린 Eight Elvises, 그러니까 8명의 엘비스라는 작품을 1963년에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은 또 처음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상업적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 거야 뭐 익숙한데요. 이때 당시는 굉장한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경박하다. 왜냐면 다리를 막, 지금은 뭐 춤이 이제 잘 추는 게 멋있는 건데 그때 다리를 막 흔드는 춤에 대해서 막 경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시대에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의 상징인 카우보이의 총을 든 이런 모습을 쫙 그린다는 건 약간 이분이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가 될 만한 소질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이 그림은 2008년도에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원이죠. 아마 지금은 더 비쌀 거지만 그럴 정도로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 예술성을 인정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뭐니 해도 앤디 워홀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아마 마릴린 monroe의 그림일 거예요. 이 마릴린 monroe 영화에 나이아가라, 저 이 영화 봤는데 그냥 뭐 되게 약간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나이아가라는 영화의 포스터 사진을 실크 스크린으로 그렸는데요. 색조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마릴린 monroe를 그린 거예요. 1962년도 11월에 마릴린 monroe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이 작품이 그때 당시에는 250달러, 약 30만 원에 팔렸는데요. 현재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 약간 레몬색이 그려진 마릴린 monroe는 2,804만 달러. 이게 한화로는 약 한 40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화이트 마릴린 monroe, 화이트로 이제 까맣게 돼 있는 그런 마릴린 monroe는 4,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0억 원이고요. 블루 마릴린 monroe라고 해서 노란색 머리에 블루 스크린처럼 거기에 딱 그려진 마릴린 monroe는 놀라지 마세요. 1억 9,500만 달러, 약 2,500억 원에 팔렸다고 해요. 20세기 미술품 중 최고 가격으로 당시에는 낙찰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앤디 워홀은 영화도 60편 정도 제작을 했고요. 또 음악 프로듀싱에도 관심이 많아서 꽤 여러 개를 했다고 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 괜찮았겠죠. 근데 이분의 예술가적 삶은 항상 고단한 것 같아요. 이분에게도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40살에 극단적 여성주의자에게 총을 맞고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19년이 지난 후에 58세에 사망하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한테 그때 그 사인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68년도에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앤디 워홀이 팩토리라는 자신의 맨하탄에 있던 작업실에서 한 여성이 쏜 총에 맞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좀 멋있어요. 발레리 솔라나스입니다. 워홀이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솔라나스는 워홀에게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자신이 쓴 희곡 한 편을 연극을 좀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워홀은 뭐 그런 요청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워낙 유명한 예술가고 핫 이슈였으니까. 근데 이제 왜 이 여성이 준 희곡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처음에 승낙을 했냐면 연극 대본의 제목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Up your ass. 너의 엉덩이를 up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보기에는 너무 쿨, 너무 나이스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제목을 보고 오케이 내가 제작하겠다 하면서 이제 대본을 찬찬히 읽어봤는데 문제는 이 대본이 거의 뭐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운 외설적인 거였던 거예요. 사실 발레리 솔라나스는 단체에 소속된 극렬한 여성주의자인데 사실 여성주의자가 아니라 남성 혐오주의자예요. 그 단체 이름이 좀 재밌어요. Society for Cutting Up Men. 그러니까 맨을 cutting up,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남성들을 괴멸시키는 단체, 남성을 커팅업 하는 거랑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라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야. 또 이렇게 약자가 스컴이에요, 또 스컴. 또 이게 스컴이 그렇게 좋은 그 어떤 뉘앙스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남자를 증오하고. 그래서 워홀이 보니까 이 연극의 포르노그래피에다가 또 남자를 그 싫어하는 사기꾼이자 거린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이게 연극 무대에 올리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거야. 뭐 스토리도 엉망이고 외설적이고 또 하나의 성을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고 경멸하고 좀 그런 나쁜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라나스가 워홀에게 이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워홀이 이거 뭐 안 할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본을 돌려달라고 해요. 근데 워홀이 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워홀이 대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 워홀이 나의 아이디어를 훔쳐갖고 자기가 하려고 한다. 내 대본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약간의 뭔가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망상장애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망상성 조현병이라는 뭐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솔라나스는 내가 그러면 앤디 워홀을 제거해서 내 그 희곡을 찾아서 내 연극을 세계적인 연극으로 만들겠다 이런 망상을 품게 돼요. 그래서 워홀에게 접근한 다음에 총을 3발을 쏘게 됩니다. 근데 2발은 빗나갔는데 한 발이 어디로 들어갔냐?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는데 옆구리 살짝 위쪽, 여러분 옆구리 만져보시면 이렇게 두툼한 살이 있는 그쪽은 폐가 없는데 갈비뼈가 있는 쪽은 폐가 있잖아요. 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약간 그 갈비뼈 있는 쪽으로 총알이 들어가서 오른쪽 폐를 지나고 또 여기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간이 있어요. 간을 뚫고 또 이제 중간에 또 식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식도랑 위 내려가는 부분. 그래서 그 식도에서 위 딱 연결되는 그 바로 위를 식도를 통과하고 또 옆에 비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왼쪽 갈비뼈에 9번에서 11번 사이에 이렇게 딱 여기 여러분 만져보시면 제일 아래쪽 갈비뼈에 찰싹 안쪽에 달라붙어 있는 비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비장은 무슨 일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피부, 갈비뼈, 폐, 간, 식도, 비장까지 한 9개 정도 여기 중간에 또 장이 뚫렸으니까 장까지 포함해 총 9개 장기를 뚫고 지나갔다. 그래서 여기를 왼쪽으로 나간 거예요. 총을 맞았으니까 911, 911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게 오후 4시 51분이었는데 이때 이제 의사들은 딱 보고 죽었다 하고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때 이 운이 좋았던 게 중증외상센터 보면 그 어마어마한 서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주세페 로시라는 아주 엄청난 분이 마침 그날 당직이었던 거야. 이분이 워홀의 가슴을 갈비뼈를 투둑투둑 열어갖고 심장을 노출한 다음에 멈춰있는 심장을 직접 손으로 주물러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대 위에서 5시간 반 동안 이 구멍난 그리고 손상된 장기를 모두 제거하고 봉합하고 이런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이제 앤디 워홀이 특이한 게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술한 다음에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제 페니실린 계통이 아닌 항생제가 마침 있어서 또 이 페니실린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저희 주세페 로시가 또 잊지 않고, 물론 지금 현대 의사들은 모두 다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응급에서는 자칫 제일 많이 쓰는 항생제를 그냥 쓸 수도 있는데 명의를 만난 거죠. 결론적으로는 만 40세 죽을 운명이었는데 살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많은 분들이 총을 맞고 살아날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총 맞고 살아난 사람도 많고 근데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총을 맞았다가 다 죽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 경험상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총알을 다리에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다리인데 근육만 있는데, 근데 다리에도 근육에도 아주 큰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이 그대로 관통할 경우에 운이 나쁜 거죠. 여기에 큰 혈관이 몇 개나 있겠어요? 앤디 워홀은 9개 장기를 뚫었다고 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게 큰 동맥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큰 동맥을 건드렸다면 거기서 칼칼칼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한 1분 만에 사망할 수도 있는 건데, 앤디 워홀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앤디 워홀이 깨어났을 때 의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적이라고 했죠. 모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2달간 입원해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이 손상을 입고, 또 당시에 이 배를 아주 많이 열게 됐고, 또 장도 관통을 했으니까 장을 꼬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이 복벽에 있는 이게 완벽하게 봉합이 되긴 했는데 이게 좀 탈장이 일어날 만한 그런 후유증을 남기게 돼요. 또 재밌는 게 캠벨 수프를 끓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도도 관통하고 장도 관통했으니까 고형성 음식을 먹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캠벨 수프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사진인데 앤디 워홀의 수술 자국 그리고 여러 가지 손상 자국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알 텐데, 이 복부 근육이 아무래도 이 총알이 지나가면서 또 수술하면서 약해져서 좀 큰 흉터를 남게 됐고, 그래서 앤디 워홀은 평소에 탈장을 안 일으키고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복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됐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비틀즈의 존 레논도 총을 맞아 죽었고, 또 우리가 그때 그 사인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링컨 대통령도 총에 맞아 죽었고, 이거 다 미국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총이 자유화된 나라에서는 총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앤디 워홀은 9개 장기를 지났는데 살았다. 운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19년 뒤에 앤디 워홀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 총알까지 맞았는데 사망 안 했는데 불과 59살에 왜 19년 뒤에 죽었느냐? 총알을 이겨냈지만 총알 때문에 내부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워낙 큰 수술을 받고 그다음부터 탈장 같은 게 자주 일어나고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총상 수술 후에 19년이 지난 다음에 왜 죽었느냐 말씀드리면 담낭 제거 수술, 저희 의사들은 콜레시스텍토미라고 부르는데 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후에 사망한 거예요. 사실 담낭 제거 수술은 아마 이거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일부는 받은 분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담낭이 너무 심해서 담낭염이라든지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고,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강경이라고 해서 구멍 몇 개 뚫고 그걸로 이제 솜씨 좋은 의사 선생님이, 외과 선생님이 딱 그것만 큰 배를 가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술이었는데, 앤디 워홀은 왜 수술했을까? 아까 간을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담낭이란 게 간 바로 뒤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담낭에. 근데 이 간을 통과하면서 담낭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간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간에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소지가 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여러 개 찾아봤는데 담낭이 괴저 상태였다. 갱그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괴사가 돼 갖고 염증이 되게 심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놔두면 담낭이 터지면 담즙이 복강 내로 쏟아져 들어오면 그게 바로 복막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막염이 이르면 바로 사망하니까 의사가 야 이거 놔두면 사망한다. 그러니 바로 합시다.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수술을 한 다음에 바로 죽진 않았어요. 잘 됐어요. 뭐 의사들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잠을 잤고 간호사가 그를 깨우고 호흡 연습까지 시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수술 받은 다음에 폐가 완전히 안 펴지거든요. 마취라면 그동안 강제로 호흡하고 자기가 자발호흡을 안 해서 폐가 안 펴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저류되면서 염증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후 하면 이렇게
동그란 공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아마 수술 받으신 분들은 막 이거 해보신 적 있을 거야. 그 연습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또 잠깐 집에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가정부들한테 아, 내가 돌아갈 거니까 집 청소 잘 해놓고 내일부터 누가 손님 오면 하고 이게 지시까지 내려요.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2시간쯤 뒤에 간호사분들이 이제 새벽에 이제 바이탈 사인 체크라고 해서 활력 징후를 체크하러 왔거든요. 봤더니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PR을 1시간 이상 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새벽 6시 30분 58세 나이에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엔 분명히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했고 사람들도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랬는데 이제 이게 왜 죽었느냐? 부검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심실세동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거 부검 감정서를 찾아와 보려고 했는데 이게 2차 자료만 있고 제가 다이렉트하게는 아마 제가 검색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렇게 내리면 안 되는 그 진단명이에요. 심실세동이라는 건 심장이 바들바들 떨면서 조금 이렇게 뛰는 거를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심실세동은 뭐 심장근육병, 급성심근경색증, 온갖 심장질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또 뭐 심지어 폐혈증 같은 데서 생길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사망 원인으로 썼다는 게 진짜일까? 아마 지금이랑 옛날이랑 아마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앤디 월의 부검이 진짜 심실세동이었으면 그 부검하신 법의관 선생님은 저랑 좀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심실세동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병원에 돌아가시기 전에 심장이 이렇게 뛰었나 보지. EKG라고 원래 띡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바들 이렇게 뛰었나 보지. 그래서 의사가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부검의도 그냥 심실세동으로 하자 뭐 이랬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병원 기록에는 심실세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저 말고도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심실세동이 뭐 이상한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시 리뷰를 한 다음에 수술 스트레스와 체액 과부하로 인한 심장마비다. 또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생겼어요. 수술 스트레스란 말을 뭐 이렇게 사망 원인으로 쓴 건 사실 맞지 않거든요. 체액 과부하는 뭐냐? 폐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부종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게 수액을 막고 있는데 폐가 붓는 경우는 좀 있어요. 많이. 그리고 특히 사망한 다음에도 계속 뚝뚝 강제로 집어넣잖아요. 수액을. 그러면 저희가 부검할 때 폐가 부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 부검의는 심실세동, 두 번째 이제 이거를 다시 분석한 분은 수술 스트레스와 체액이 많이 저류라는 게 이제 모였다. 저수지할 때 저자니까 모여서 그랬다. 근데 이것도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뭐냐? 왜 이 앤디 워홀이 사망했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앤디 워홀이 갑자기 이제 건강했는데 이렇게 수술받은 데 죽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앤디 워홀은 1968년도에 총상으로 대수술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탈장도 있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5년 후부터 담낭 질환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 너무 큰 수술을 받아서 다시 병원에 가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안 가고 민기적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열도 뜨고 배가 아프고 계속 발열이 뭘 먹어도 안 가라앉고 이러니까 의사들이 담낭이 거의 터지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버티다 이제 수술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망을 한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거 이외에도 다른 혹시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병원 기록, 의무 기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주장하지만 뭔가 수술 후에 깔끔한 게 없었던 것. 그러니까 제가 빙빙 돌려서 얘기했는데 의료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검에서 심실세동이라고 했다는 건 다른 걸 못 봤다는 거거든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심실세동,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은 뭐 수술 후 스트레스와 차액저류 이랬는데 이거 둘 다 마땅치 않아요. 아마 어쩌면 다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음모론을 펼치자면.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음모론을 펼치냐? 병원이랑 유가족이랑 협의를 한 거예요.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앤디 워홀이 아까 알레르기가 뭐에 있다고 그랬죠? 페니실린에 있다고 했고 그러면 담낭을 수술한 병원에서 페니실린 혹시 알레르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원래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 적이 없대요.
거기다가 수행량도 너무 지나치게 많았다. 그리고 의무 기록을 약간 의도적으로 숨긴 거 아닌가? 뭐 그런 지적까지 나왔어요. 결국은 병력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고 의무 기록이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앤디 워홀의 알레르기나 이런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원래 수술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뭐 하냐면 여기 손가락에 골무 같은 거 끼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달고 막 귀찮은데 그리고 누워 있으면 또 가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막 이것저것 체크하고 막 잠들려고 하면 와서 막 깨워서 뭐 하고 잠들려고 하면 뭐 깨워서 하고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게 모니터링 중요해요. 잠드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거를 해야지 괜찮은 건데 앤디 워홀 가족의 주장에 의하면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물론 새벽 4시 와서 확인한 건 있는데 그 전에 제대로 된 뭔가 좀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나쁘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하고 의료사고다. 그래서 왜 죽을 이유가 없다. 심실세동이 무슨 타망 원인이냐. 어찌됐든 이렇게 주장해갖고 병원과 앤디 워홀의 가족 간에 공방이 일어나는데 결론은 병원 측에서 300만 달러. 당시에 1987년도에 300만 달러면 지금 300만 달러랑 다릅니다. 지금도 300만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 300만 달러는 10배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보상금을 병원 측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니터링 그러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420만 명이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고 수술 후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7.7%를 차지한다고 알려질 만큼 수술 도중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보고 있고 맛집가 선생님들이 또 보고 있고 모든 간호사분들도 다 초긴장하고 있고 아주 뭐가 없으면 거의 돌아가시잖아요. 문제는 수술 후에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고 사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앤디 워홀은 과거의 큰 수술로 인해 몸이 아주 정상 상태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의료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안타까운 건 앤디 워홀이 조금 더 젊었을 때 처음에 그 담낭 질환이 있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담낭이 거의 괴사가 돼서 그 정도까지 안 갔을 텐데 아마 총을 맞아서 대수술을 받고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앤디 워홀이 총을 맞은 이후부터는 그의 작품 세계가 변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스컬스라고 스컬이란 거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왠지 좀 어두워 보이죠. 어두워 보이고 한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음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죠? 나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떠올리기도 싫고 죽음조차는 나랑은 먼 것처럼 아예 그냥 분리를 해놓는 거죠.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 그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은 경험 때문에 총상 이후에 병원에 잘 안 가게 되고 원래 독특했는데 더 독특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독특한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저장강박증 아세요? 되게 유명하죠. 외국에서는 호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딩이 되게 심했다고 해요. 작업실에는 30만 개의 물건이 가득 찬 610개의 박스가 있었고 집에도 물건이 너무 많아서 물건을 타고 넘어서 피해서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다 예술작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딩은 본인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쩌면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앤디 워홀이 모았던 거는 너무 오래돼서 부서질 듯한 수표, 사본 한 움큼, 또 먹다 남은 피자 꼬다리, 발톱 깎은 거 모아놓은 거, 죽은 곤충, 3,000달러짜리 미납 고지서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놨고요. 또 이분이 약간 쇼핑 중독이라 잡화점, 골동품점, 최상급 갤러리에서 산 비싼 물품들도 사놓고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모아놨다고 그래요. 저도 가끔 쿠팡 같은 데도 막 산 다음에 까먹어서 놔두면 와이프가 왜 이렇게 돈이 많냐? 막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까먹어서 그런 거고 근데 이분은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강박저장한 그 물품들이 깎은 발톱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작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저장장애 연구팀장인 캐롤린 로드리게스 박사에 의하면 앤디 워홀은 저장 강박증 환자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던 아름다움을 발견한 수집가다. 뭐 이렇게. 아마 근데 이건 앤디 워홀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분이 그랬으면 뭐 발톱 모아놓고 막 피자 먹다 남은 꼬다리 모아놓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일단 형한테 좀 맞고. 또 이제 여러분 앤디 워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수트. 뭐 약간 은빛 머리잖아요. 그 머리가 약간 흰머리가 아니라 약간 몽환적인 거에 또 수트가 조지오 알마니 같은 몸에 착 달라붙는 듯한 약간 세미정장 수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미지잖아요. 원래 이렇게 패셔너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앤디 워홀이 어렸을 때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너무 심했대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약간 친구들끼리 잘 놀지 못하고 좀 혼자 있게 되면서 요거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발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몸매에 엄청난 신경을 썼고 또 이분이 약간 코가 딸기코이라고 그래서 약간 코끝이 좀 빨갛고 머리숱이 좀 없었대요. 지금 같으면 이제 약 드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코 성형도 하고 가발을 수백 개를 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앤디 워홀 하면 떠오르는 그 은색 머리는 사실은 가발이에요. 앤디 워홀의 인터뷰 중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 알고 싶다면 내 작품의 표면을 보면 되고 거기엔 내가 있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좀 약간 서글픈, 겉에서 보기에 멋있는 그의 화려한 삶, 근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약간 처연한 느낌도 살짝 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쩌면 본인의 어떤 삶의 모토를 보여준 건가? 우리나라도 뭐 예쁘면 고시 삼관왕을 능가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겉에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긴 한데요. 또 돈도 되고요. 근데 이 앤디 워홀을 보면 안쪽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고루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앤디 워홀에 대해서 유명하게 도는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버전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풀을 해도 너의 그것도 유명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유행인데 그건 사실은 앤디 워홀이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떠도는 소문이고 어쩌면 약간 앤디 워홀의 인생을 좀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앤디 워홀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앤디 워홀 사망 후에 저장 강박으로 모았던 워홀의 물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보통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모아서 틀어 와서 버렸을 텐데 워홀은 왠지 뭔가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그의 저장한 것들은 뭔가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달라붙습니다. 6권짜리 목록으로 앤디 워홀 컬렉션을 출간했고요. 열흘 동안 열린 경매에서 국제적인 미술상들을 포함한 대중, 그리고 재벌 이런 분들이 모여서 2,500만 달러의 매상고를 올린 이 행사를 역대 최고의 가라지 세일, 차고지 세일. 여러분 미국 가면 차고에서 뭐 우리 딸이 꼬마 때 쓰던 거야 하고 막 팔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 값어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앤디 워홀이니까 2,500만 달러. 지금 돈으로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5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본인이나 작품이나 겉으로 보여진 것을 정말 중요시 여겼고 스타일리시하고 대중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굉장한 예술가였던 그의 인생은 세련됨이 가득한 일상처럼 보이는데 내면을 보니까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좀 안타까운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